12강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알리스터 맥거레스의 책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맞죠?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강독 12번째 67쪽 중간입니다.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대목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실제에 대한 다중적 지도들. 지도는 길 안내하는 거죠. 방향을 미리 알게 해주는 거죠.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실제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수없이 했는데 수없이 하고 수없이 들어도 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나무, 책상, 공책,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죠. 그게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 이게 철학입니다. 물리학도 사실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이 세상 우주의 근원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자, 이 제목으로 맥거레스가 뭘 얘기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론, 테오리, 이론은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이론. 예를 들자면 지구는 둥글다. 그것도 이론이고요. 이론 일뿐만 아니라 실제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철학자 루드비히 위트겐슈타인, 유명한 그 사람 루드비히 위트겐슈타인이 지적한대로 이론은 그 심적 지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쉽사리 제한할 수 있다. 그 이론 안에 우리를 가두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배적인 실제의 그림, 그 문명,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림, 또는 세계관, 실제 그림이건 세계관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세계관에 빠져버린 나머지 그 적절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것을 모두 부인하거나 걸러내는 빈곤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 터널 시야를 피할 최선의 방법은 여러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다. 좋아요. 여기까지. 이분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에 속하긴 한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이런 보수주의 신학은 좀 필요한 겁니다. 철학자 메리 미즐리는 실제의 깊이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적 지도 접근법을 옹호하는 대표적 사상가다. 여기 실제 깊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깊이와 내용.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미즐리는 우리가 실제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여러 독립적인 형태와 출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많은 지도, 많은 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세계를 거대한 수족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밌는 비유입니다. 거대한 수족관으로 세계를 본다. 미즐리의 글을 인용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에서 통째로 내려다볼 수 없다. 수족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볼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작은 창을 통해 바깥에서 보긴 보는데 너무 크니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없어요. 지구가 수족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쪽 면만 보지 다른 면은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창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본다. 여러 다른 각도에서 얻은 자료들을 참을성 있게 종합하면 결국 이 거주지를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창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우기면 수족관을 이해하는데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예, 코끼리를 시각장애인이 만지는 거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진 다리, 꼬리, 코, 귀 등 그런 것들이 다 코끼리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모든 거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여러 경험된 것들을 통합해야 코끼리의 실체에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합한다고 해서 다 코끼리를 아는 건 아니죠. 거대한 수족관과 거대한 코끼리 비슷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고 방식도 단독적으로는 우리 우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인용했습니다. 38번. 이것도 미즐리인 건가요? 그냥 각주 확인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게 낫죠.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중요한 질문들 대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다양한 개념적 도구 상자를 늘 같이 써야 한다. 과학적인 방식도 있고 철학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 역사적인 것, 또 중요하게는 신학적인 것, 그다음 그게 다 개념적 도구 상자인 겁니다. 우리가 과학 일반 또는 구체적으로 하나의 과학, 이를테면 물리학적 방법론에만 스스로를 제한한다면 의미에 대한 괴이하고 제한적인 견해에 불필요하게 갇히게 된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에요. 맞죠? 그 다음 복잡한 실제를 표현하기 위해 다중의 지도를 쓴다는 미슬리의 기본 원리는 몇 가지 도전 과제와 중요한 질문, 이를테면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의 틀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 원리는 우리의 시야를 통합하고 풍성하게 해줄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가 관찰하는 주위 세계의 복잡성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복잡성을 기술하려면 많은 색깔의 실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동양 사상에서도 이미 다 얘기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집 마당에 민들레가 좀 만발입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토끼풀이라고 해두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 하나로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끼풀 씨가 어디서 날라와서 거기 심겨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토끼풀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당에. 완전히 이거를 새롭게 평탄 작업을 한 데기 때문에 7, 8년 전이죠. 하나도 없었는데 어디서 이제 토끼풀 씨가 날라와서 자리를 잡더니 이제는 다 마당을 다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날아온 토끼풀 그건 또 어디서 또 온 것일 거고요. 뭐 두루두루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세계가 정말 복잡한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계와 경험의 복잡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는 여러 관점이나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실제 다양한 층위, 차원인 거죠. 시각만이 아니라 차원도 있다. 다양한 층위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층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된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자. 실제의 다중적 층위들이란 소제목입니다. 리얼리티예요. 다중적 혹은 다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이 여러 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간략하게 속 들어오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책상 위에 책받침이 있습니다. 책 받침대가 있습니다. 제가 책 읽을 때 올려놓는 책 독서대라고 하나요? 그게 있죠.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게 일단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게 실제 표면적인 층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게 여기 독서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 들어가잖아요. 뭐 어디 소백산에서 온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다든지 뭐 등등 그 층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오래전에 탄소, 수소, 탄소, 물, 태양 이런 걸로 탄소 동화작을 일으켜서 자랐다. 뭐 그런 또 더 한 차원 더 내려가게 되죠. 뭐 그런 층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층위들. 정확한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흔히 비판적 실제론의 철학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비판적 실제론, 크리티컬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 이게 뭔지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가끔 그들의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사고방식은 다양한 층이나 층의 관점에서 실제를 그려보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은 각기 다른 층위에서 실제를 다루고 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다른 차원이죠. 각 영역에 맞게 적용된 미묘하게 다른 탐구 방법들을 개발했다. 정말 복잡한 자연 체계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여러 층위에서의 참여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일부만 보고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고전적 사례는 곧 인간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총체적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층위의 분석이 포함될 것이다. 시각의 물리학, 인산염의 화학, 세포의 생물학, 유전 정보 전달의 생물 물리학, 학습의 심리학, 문화의 인류학, 인간 집단의 사회적 행동 이 모든 것을 여러 과학이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각 과학은 요거들을 층이라고 얘기하나? 다양한 시각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보네요. 각 과학은 인간성의 한 가지 층위를 밝혀준다. 때때로 오만한 생물학자들이
여기서 여러 층들로 인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물리학, 생물학, 사회과학, 이런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르기도 하고 층위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때때로 오만한 생물학자들이 자기들만 전체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학은 그러니까 뭐 그래도 오만한 생물학자들, 뇌과학자들은 뇌의 분석을 통해서 신학과 종교, 심리학까지 다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겁니다. 과학은 공동의 작업이고 경쟁적이지 않아서 인간성에 대한 풍부하고 다층적인 설명을 참을성 있게 쌓아 올린다. 이건 무슨 말이야? 과학은 공동의 작업이고 혼자 못하니까 경쟁적이지 않아서 경쟁적이지 않다는 게 뭐죠? 과학자들도 경쟁을 할 텐데 인간성에 대한 풍부하고 다층적인 설명을 참을성 있게 쌓아 올린다. 그러면 이제 못할 수도 있다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문제다. 그런 쪽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물학은 그중 한 층위일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간성의 한 가지 층위는 종교성과 관련이 있다. 인지 종교학, 인지 종교학은 종교성이 인간인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의 일부분임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었다. 뭐 이건 넘어가요. 여러 층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비판적 실제로는 크리티컬 리얼리즘이죠. 앞에서 그게 나왔죠. 네, 크리티컬 리얼리즘. 이것은 우주와 삶에 대한 우리의 더 넓은 사색에 신앙이 포함되도록 어떻게 돕는가. 비판적 실제로는 실제를 계속 비판적으로 본다. 어느 한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뜻이겠죠. 비판적 실제로는 과학과 종교가 실제에 대한 여러 통찰과 삶의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각기 다른 층위에서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실제에 대한 최고의 그림은 가능한 한 많은 설명의 실들을 정합성 있게 한데 엮어서 만들어진다. 됐습니다. 1977년부터 1995년까지 코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저명한 지질학자 프랑크 H.D. 로즈는 끓는 주전자의 비율을 써서 이 점을 밝힌다. 코넬 대학교가 초대 총장은 기독교 종교와 과학의 전쟁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비판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뒤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총정이 된 사람이네요. 누군가 이 주전자가 왜 끓고 있느냐고 라고 묻는다고 보자. 로즈는 두 가지 유형의 설명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재밌네요. 과학적 측면에서는 에너지가 가해져서 물의 온도를 끓는 점까지 높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주전자가 끓고 있는 이유는 내가 차를 마시려고 불 위에 거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과연 이 둘 중 어떤 대답이 옳을까? 둘 다 옳죠. 질문을 바꾸면 뭐 한쪽 말이 옳게 되고요. 인용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른 대답이다. 그러나 둘 다 옳다. 둘은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한 가지 답은 특정한 준거 틀 안에서 적절하고 그건 물리적 현상으로서 질문할 땐 그 안에서 적절하고 다른 답은 다른 준것들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저 물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끓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차 마시기 위해서 올려놔서 그래요. 그런 쪽으로서는 거기서 맞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한쪽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로즈의 기본적인 요점은 두 대답 모두 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둘이 실제의 다른 측면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의 총체적 그림을 어느 정도나마 포착해내는 기술의 상부성을 강조한다. 기술은 이렇게 기술, 테크놀로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록한다는 건데 쓴다는 거. 그 다음 실제에 대한 다중적 서사. 앞에서는 실제의 다중적 층이라고 했는데 다중적 서사라고 소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도를 살펴봤고 실제를 보는 지도예요. 실제 여러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세 번째 방식이 있다. 하나는 지도, 두 번째는 층위, 세 번째 방식은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이야기. 사회인류학자들, 사회과학자들, 역사, 철학자들과 문학 이론가들이 강조한 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사용해 내러티브예요.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각조 43번으로 된 것들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듣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실제하고 의미 심자한 것을 알려주는 더 큰 서사와 메타 서사들 안에 큰 서사, 대서사와 메타 서사를 넘어서는 것, 메타 안에 우리를 둠으로써 실제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동물이다. 예, 우리 기독교인의 경우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메타서사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메타서사입니다. 거대 서사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찾아가죠.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서사는 인간 문화 전반에서 경험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수단이며 서사의 화자가 단절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건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과거와 현재와 상상의 세계들 사이에 연속성을 창조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 바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서사입니다. 서사. 이야기 형태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것으로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이 세계와 연관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또 창조적으로 만들어주죠. 때로 이 서사들은 지역적이고 한 도시의 설립 이야기나 한 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들려준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 서사는 그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있던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시작해 광야에서의 방황을 거치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과 마침내 약속의 땅에 자리를 잡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서사입니다. 거대 서사예요. 메타 서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큰 그림을 이야기로 하는 거죠. 하지만 인류의 거대 서사들은 범위가 더 넓다. 이런 서사들은 히랍, 신화 이런 것들이요. 동양에도 있고요. 이런 서사들은 우리의 상상력에 호소하고 인간의 흐름 속 우리의 위치를 강조하며 사상과 가치를 전달하거나 만들어내는 우주와 인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이런 메타 서사들은
메타서사라고 거시서사로만이 아니라 메타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정말 거대한 거, 초월적인 서사를 초월해서 창조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메타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메타서사들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사로잡고 세상을 이야기하는 개념틀을 가진 거대한 이야기들이다. C.S. 루이스와 J.R.R. 톨킨 같은 문학학자들이 강조한 대로 기독교는 1차적으로 서사의 형태를 띠는데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 성경 전체가 서사죠.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부차적으로 신조와 교리의 형성, 도덕관과 의미 감각을 낳는다. 그렇죠. 하지만 신앙 서사의 범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다른 영역에서 나오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게 성서의 서사가 세계 모든 것을 담아내는 건 아니니까요. 인간의 존재와 경험의 복잡성을 독자적으로 조직해내고 그 연관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단일 거대 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이 좀 더 기독교 신앙의 깊이 들어가려면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서사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거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노자와 장자, 히랍 신화, 여러 고전 이야기, 음악, 그런 경험들, 이게 다 서사입니다. 세상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나 모든 세계 경험을 다 거기에 담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가 지적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여러 서사를 사용해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인데 관찰 가능한 사실로 볼 때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신학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스미스는 21세기에 볼 수 있는 수많은 서사를 소개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미의 틀을 제공하는 서사들이다. 이를테면 기독교 서사, 전투적 이슬람 부흥의 서사, 자본주의적 번영의 서사, 진보적 사회주의의 서사, 과학적 계몽의 서사, 자유주의적 진보의 서사, 우연과 무목적의 서사가 있다.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의 다양한 학파에서도 이러한 서사들이 생겨난다. 맥카리스의 접근 방식이 특이하네요. 아마 특이하다기보다도 굉장히 종합적이네요. 근데 이게 좋은 겁니다. 요즘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의 주요 서사의 우위성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기독교 인이기에 성경의 서사를 절대적으로 보죠. 그래도 다른 서사들을 이용해 세부 내용과 질감과 색상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하려는 작업이다. 과학과 신앙의 서사를 한데 엮어. 멋진 표현이에요. 과학과 신앙의 서사를 한데 엮어 우리 세계에 대한 좀 더 풍요로운 시각과 이해를 얻으면서도 각 서사의 구별된 정체성은 존중하고 보존한다. 나는 이 작업에 근본적으로 어떤 지적 난점도 없다고 주장하는 바다. 문제는 이러한 식의 종합 일체를 안 좋게 바라보는 문화적 적대감에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적대감은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과거의 안건과 관심사를 반영할 따름이다.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세계에 대한 풍요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공부는 그냥 단순히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밥을 먹듯이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공부를 통해서 생명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도 자주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있던 것들이에요. 서로를 보강하는 이 서사는 이전 시대에 널리 통용되었던 것이다. 이 서사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한 라이벌 서사, 전쟁 서사죠.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식으로 하는 서사는 학문적 신뢰성을 이미 잃었고 남아있는 문화적 호소력도 잃어가는 중이다. 라이벌 서사, 한때 서구 언론의 기본 입장이었으나 그 분명한 결점과 단점 때문에 전투적인 과학적 무신론자들의 전유물로 한정되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는 이보다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거의 지혜를 활용해 지식과 의미를 향한 인간의 갈망을 온전히 채워주는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더 나은 방식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에 대한 다중적 지도, 다중적 칭유의 의미와 서사에 대한 성찰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 결론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그 신비, 그 중심으로 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과학과 신앙은 인간 정체성에 대해 서로 다르지만 잠재적으로 상보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번성하고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려면 과학과 신앙이 모두 필요하다. 과학과 신앙 모두 자기 역량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알려줄 수 없고 과학은 인생의 의미를 말해줄 수 없다. 그러나 그 둘은 각각 더 큰 그림의 일부이고 더 큰 그림 하나님이죠. 그 어느 하나나 둘 다를 배제하는 순간 우리 인생과는 그만큼 빈약해진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학에서 이론의 위치를 더 생각해보고 그것을 신앙에서의 이론의 위치와 비교해볼 것이다. 과학은 다 이론이라고 하니까 이론이잖아요. 그 이론도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이론, 과학의 이론으로 모든 세계를 해명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래서 이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오리, 이론의 위치를 이제 맥거레스가 다음 장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요.